1989년 천안문 학살 나오니까 은근히 등소평 지지했어요. 미국에서 그 인터뷰하고 이럴 때.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구리금 개발 회사, 이거 캐나다인가 미국 회사예요. 프리포트 맥모란. 여기에 이사했어. 지금 지구를 주무르던 사람이 금구리 장사하는 사람들 저기 발바닥 닦아주고 있냐고. 아유 참나. 1998년에는 코소보 개입 비판했죠. 코소보 개입이 뭐냐면 이제 91년에 소련이 붕괴한 후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었던 저기 어디야 저기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가 서방으로 이렇게 서방폼에 와서 안 끼게 돼요. 제일 먼저 독립적으로 안 낀 건 어디냐면 캐톨릭을 믿는 이제 크로아티아랑 슬로베니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시다시피 무슨 세르비아가 저기 보스니아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 잡아 죽이고 인종 청소하고 특히 세르비아가 그렇게 날뛰잖아요. 정통 슬라브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르비아의 일부일 거예요. 코소보에 개입을 해서 그걸 판을 정리를 하죠. 결국은 그 판 정리 끝나고 나니까 그 전에 유고슬라비아라는 큰 나라에서 친러시아로 남고 개꼴통짓 하는 건 세르비아 하나 남고 쪼그라들어서 나머지는 다 친서방이 된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로 간 거거든. 그래서 1998년 코소보 개입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유고슬라비아를 정리한 거야. 이거 처음에 굉장히 비판했다고. 끼어들면 안 된다고. 그러다 대세가 판이 바뀌니까 잘 끼어들었네요. 입장이 몇 달 만에 바뀌어. 2002년에는 미국 9.11 이후에 대테러위원회 위원장 임명됐다가 키신저 어소시에이트 아까 컨설팅 회사의 고객 명단 내놔봐. 그래야 네가 남의 이해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다른 너의 지위를 악용해서 딴 사람들 이익 챙기는 일 없도록 하려고 내놔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만두면 도대체 이 고객 명단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만둬 버렸어. 자기 버는 돈이 국가의 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에요. 2000년대 내내 이라크 전쟁 지지했고요. 201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가 감지될 때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는 서부는 우크라이나 언어고 동부는 러시아어였어요. 그거 잘 서로 해야 됩니다. 뭐 겉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소리 같은데 결국은 동부는 러시아어 많이 쓰는 동네는 결국 러시아에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암시라는 거지. 2016년 2016년이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랑 크리미아를 장악한 다음입니다. 크리미아는 러시아한테 줘야지. 그런 입장이에요. 넷동 이 사람이. 2020년에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미중 관세 전쟁 붙으니까 세계 전쟁을 막으려면 미중이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2022년 5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 침공한 다음에는 그거 크리미아 떼주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죠. 예,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2022년 2월 상태까지 회복까지만 지원하고요. 즉 돈바스랑 크리미아는 아직 우크라이나랑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때 지원 끊어야 돼요. 즉 2014년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의한 돈바스 크리미아 점령은 러시아 걸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야. 참 99세 할배가 참 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에는 시진핑 도우미를 연출해서 베이징까지 가서 이렇게 시진핑한테 우리 잘해봅시다. 이게 뭐야 이게. 거금 받고 갔대요. 거금 받고. 예. 이야기는 그렇게 돌더라고요. 베이징 가서 시진핑 도우미 역할을 했고요. 참 이게 이 정도 처신을 하면 한때 글로벌 질서를 주물락거리고 이걸 변화시킨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개쪽팔리는 짓입니까 스스로. 예. 아니 이게 지금 죽기 몇 달 전에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주면 100살 먹은 할배가 저길 가겠어요. 참나.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또.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 우리는 적응하는 종속 변수에서 작용하는 독립 변수로 간 거예요. 1945년에서 2021년까지 77년 동안 우리는 주어진 글로벌 질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발전해 왔죠. 적응하는 종속 변수죠. 단 그냥 적응한 게 아니라 우남 이승만 같이 야 너희가 우리 휴전하려면 우리랑 동맹 맺고 휴전해. 목숨 걸고 미국을 방향을 틀었지. 또 박정희 같이 야 키신저 너 잘난 거 알고 너 똑똑한 거 알겠는데 한국에 대해서 네 맘대로 그렇게 막 그림 그려서 주울레한테 주지 마. 모택동한테 주지 마.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북이랑 터버릴 거야. 야 우리가 네 치는 당구 게임에 당구공이야 임마.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적응하는 종속 변수인데 이 적응 안에는 저항에 의한 미국 노선의 수정 혹은 미국 노선의 교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 게임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시기로 보면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이 표에서 세 번째까지입니다. 처음에 1970년까지는 양극 냉전 전반기 질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6.25 이겨내면서 국민 형성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했고 그때 한미동맹 관철시켰고 그 다음엔 삼극 무질서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 변환이 너무 무서우니까 91년까지거든요. 글로벌 군사지정학 위기를 유신,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절제된 권위주의 트리오거든 이게. 이걸로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민주화도 이뤘고 민주화를 위한 타협을 또 수용을 한 거죠. 전두환, 노태우가. 그 다음에 수출주도 민간주도 경제 모델을 확립을 시켜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올려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동구소련의 붕괴가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가 대중수교를 안 하고 버텼잖아.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저거를 대만 사람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끝까지 버텼다고. 중국과의 수교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 거예요. 소련 망할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91년에서 2021년까지 30년은 뭐냐면 이게 단극 질서인데 타락 글로벌리즘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은 트럼프의 막무가내 반중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군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 그 다음에 남북은 우리 민족. 그러니까 안미경중 우리 민족이 득세한 세상이야. 그러면 이제 이 한국인의 관점, 가치관, 정체성, 국가 정체성 이게 전부 혼란하고 타락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폭력 땅도 사람이 사는 곳 아닌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출산율이 급감했죠. 이 와중에 중국을 활용해서 경제를 고도화시켜 놨어요. 여기까지 올라섰어. 그래서 이제 뭔가 또 수습할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은 1917년부터 단극 가치 제한 글로벌리즘 방향으로 나갔지만 우리는 22년부터 나간 거예요. 예. 예. 그 단극 가치 제한 글로벌리즘은 이제 정치 문화 및 담론의 정상화가 시작됐고요. 우리는 22년부터. 예. 한미가 핵동맹이 됐고 한미일 삼국체제가 됐고 한국이 슈퍼 미들급 주니어 헤비급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제부터는 글로벌 질서에 그냥 적응해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형성에 기여하는 그 형성에 작용하는 독립변수가 된 거예요. 우리 체급이 이제 그렇게 올라선 거지. 즉 적응하는 종속변수에서 작용하는 독립변수로 체급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한국의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실제로는. 뭐 그 사람들은 아시아 그럼 중국과 일본이지. 뭐 엊그저께까지도 한국은 갑자기 뭐 K 드라마 잘하고 뭐 K 팝 잘하고 무슨 K 한류 뭐 반도체 좀 잘 만들고 뭐 그런 정도인데 요새 보니까 무기도 좀 잘 만들고 자기 앞가림은 하네. 민주화돼 있네. 뭐 되게 그 정도지. 덩치나 어떤 그 힘,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다이내믹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22년까지 77년 동안의 역동적 변화를 깊게 이해를 못하죠. 1945년에서 1922년까지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22년, 23년부터 시작된 주니어 헤비급 강국으로의 약진을 또 이게 뭔지 잘 몰라. 이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키신저 죽고 나서 미국 학자가 이제 미국 텔레비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6.25를 얘기하는데 6.25는 전통적 전쟁이고 월남은 게릴라전이다. 이 둘 차이를 모른다. 6.25는 뭐 세계적 2차 대전과 같은 거다. 6.25가 세계적 2차 대전 국가 대 국가 전쟁이에요. 박헌영이랑 백만 봉기론 주장했는데 바닥발치산 그렇게 날뛰고 바닥발갱이도 그렇게 날뛰었는데 거기에 그런 그 이념의 오염에 의한 그런 그 내부 공산 급진 세력의 그 준동이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겨냈냐, 얘들이. 그 가난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지. 참, 이렇게 깝깝한 거죠. 예. 이걸 이겨내게 된 건 한국의 원래 문화적 특성도 있고, 또 우남 이승만의 그런 그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1904년부터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1945년 이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한국인의 어떤 각성과 고뇌가 있어요. 이상의 날개 같은 데서 나타나는. 야, 니들이 우리를 아무리 1.5등 신민, 1.5등 뭐 일본이 내지인 같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일본의 그 종족 구분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지인 다음에 선인이잖아요. 셴진. 그리고 나서 기타 등등으로 내려가잖아. 니들이 우리를 특별 대접을 해준다 그래도 우리는 니들의 그 2등 신민 혹은 1.5등 신민으로 살 생각 없어. 그게 이상의 날개 아닌가? 단편소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특이한 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민족주의인데 반공이야. 이거는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가 이거는 잘 정리했지. 반공민족주의의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한국이. 그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것이 깔려 있으니까 국가 만들기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우리 농지개혁할 때 농지개혁 돈 나눠주라고 미국이 우리한테 돈 줘서 우리 농지개혁했나? 아니잖아. 그냥 했잖아. 근데 그게 원래는 뭐 5년간 평년 소출에 5년 동안 해갖고 150% 총 그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가는 것에 해당하는 국가 채권을 줬는데 국채를 줬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휴지가 돼가지고 정말 쫄딱 그지가 됐죠. 지주들이.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국한테 물론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았죠. 우리는 월남처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식량부터 지원받았지. 그래서 밀가루 내다 팔고 분유 내다 팔고 뭐 옥수수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국가 살림이 돌아가고 그걸로 군대를 운영했죠. 그러나 그 돈 안에는 별도로 해서 미국이 야 농지 다 사들여가지고 전부 나눠줘. 그러니까 너희 얼마 줄게. 우리한테 그런 돈 48년, 49년, 50년에 준 적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거야. 그렇지 제대로 했어 우리는. 월남은 그 천문학적 돈을 줬어요. 그때 돈으로 10억 달러인가 뭐 굉장히 큰 돈 줬어.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월남에선. 동네 유지 시골 지주가 야 부르는 거지 소장. 야 나 너한테 땅 팔은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돈 받았어. 이건 내가 받는 거고 야 그 땅은 여전히 내 거다. 응? 월남은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정부에서 받는 돈이고 그 땅은 내 거야. 명의만 너한테 잠깐 옮겨놓게.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냥 한국 전쟁은 그냥 유럽에서 미군이 들어가서 프랑스를 해방시키듯이 뭐 그런 전쟁이었다. 네덜란드 해방시키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정치 철학적, 이념적 혹은 이 현지인의 정치 심리적 문제 그 폭약을 담고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그 무서운 이념과 정치 심리와 그 정치적 폭약이 있는 그런 종류의 남침을 이겨냈고 국가를 만든 데 아니야. 그래서 참 이게 참
자, 깎아받아. 직접 이게 뭐 하나만 하나 딱 그거 한 줄이야. 미국은 월남 전쟁을 한국 전쟁 혹은 제2차 대전과 같은 정규전, 전통적 전쟁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입니다. 그건 게릴라 전쟁입니다. 미국은 그 점을 놓쳤습니다. 한국이 2차 대전과 같은 정규전이었기만 했을까? 전쟁 나기 전에 5년 동안 온갖 그 남로당 기회주의자들 바닥빨갱이에서 지지고 복구했는데 전쟁 중에도 게릴라전 계속 있었고 여기저기 간첩 수두룩한데 그걸 이겨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공화국의 국민이 됐다고. 그것도 많이 잡아 죽이지 않고. 제가 엊그저께도 누구 얘기하다가 그 우남 이승만 대단한 게 그렇게 무서운 전쟁 치렀는데 바닥발갱이를 많이 안 잡아 죽였다, 실제로는. 굉장히 절제된 내부 폭력이었다, 그 정도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모셨잖아요. 아르헨티나 언제야? 1970년대 중반이에요. 3만 명 사라졌어요. 3만 명. 콘도르 플랜, 칠레도 그렇고 거기에는 사실 거의 직접적인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피가 그 키신저 손에 묻어 있어요. 예, 그게 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요약을 하면 키신저를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랑 엮인 한국의 그 시대의 흐름과 이렇게 이게 같이 어우러져요. 특히 키신저가 중국을 깊게 건드렸고 이랬기 때문에 특히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이 키신저의 그런 중국을 끄집어내 갖고 소련을 고립한다는 전략 거기까지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 펜때 가는 대로 막 한국도 팔아먹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치받은 거라고. 야, 인마 네 맘대로 팔아먹네, 자식아. 이게 너희 집에 무슨 물건이야? 너희 그렇게 함부로 하면 우리는 북이랑 터버릴 거야, 자식아. 예, 그렇게 해서 키신저를 좌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젠하워한테 그 동맹을 강요한 우남 이승만의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동맹으로 꽃을 폈고 이거는 유신이라는 권위주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욕 속에 묻혀진 거지. 유신의 이면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77년 동안 그렇게 어떤 그 적응하는 그런 나라. 예. 그래서 이제는 그 글로벌 질서에 작용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성장해 왔고 또 그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